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예,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엉치 쪽이 주로 아프다 그러셨는데요. 예. 예, 이게 막 누르는 것 같아서 예, 다리가 엄청 무거워요. 누르는 것 같고 다리도 같이 무거우시고 이게 예. 고관절 앞쪽이나 옆쪽은 아니고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요, 예, 이게 한두 군데 병이 아닌 것 같아서 전에 지난번 내가 전화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죠? 추나요법도 하고 뭐 다른 방향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머님 현재 증상이요. 예. 혹시 허리 쪽으로 MRI 검사라든지 그런 건 해보셨고요? 아직은 안 했어요. 전에 몇 년 전에 했는데 예. 퇴행성 뭐 관절 정도로만 그냥 MRI 싼 거 있잖아요. 그거 내시경 그런 거 말고 비싼 거 말고 했더니 뭐 병 있다 소리 안 했는데요. 예, 어머님, 이게 제가 검사를 해보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일단 말씀하신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로 심하고, 둘째로 엉치 쪽으로 많이 불편하시고, 다리까지 무겁고, 통증이 점차로 무릎으로 내려오신다 하셨잖아요. 이런 증상만으로 일단 추측. 엉덩이 뼈에서부터 예. 무릎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아픈 것 같아요. 내려가시죠. 그런 증상 예. 같은 경우는요. 크게 나누면 예.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엉치 쪽에 있는 고관절 자체 퇴행성 질환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라 그러면 대개는 양반 다리라든지 고관절을 심하게 트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자세는 아니신 것 같고 제일 흔하게 한의원으로 엉덩이 엉치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제일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병명으로는 디스크라든지 퇴행성 협착증 이런 병명으로 오셔서요. 이 허리나 혹은 엉덩이에서부터 그 밑으로 허벅지, 다리를 포함해서 전체가 당기거나 쑤시거나 무겁거나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온갖 신경통의 양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는 허리 쪽에 사진을 찍어서 이게 허리병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증상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을 때는 허리병일 확률이 한 80% 이상, 80~90% 정도로 보이지만 일단은 그거는 맞아요. 그 맞는 게 뭐냐면 지난번 허리가 조금 아파서 그러니까 이 허리가요 아팠다 안 아팠다 해요. 예. 그런데 그때 아픈 때는 내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만지면 누르면 아프거든요. 예, 그런 근데 허리 요새는 쪽에 그게 안 만져지고 안 아파요 또 허리가. 허리 쪽 증상들이요. 아프고. 이게 주로 심해지게 되면 진행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보통 초창기에 한 40, 50대, 30대부터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요. 대략 50대, 60대, 70대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허리 통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골반이나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서 더 진행되게 되면요. 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은 대개 끝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허벅지나 다리가 당깁니다. 혹은 저립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게 무릎 쪽의 통증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내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이 와서 무릎이 아픈 건지 허리 때문에 무릎이 같이 아픈 건지 헷갈리시게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절약을 먹거든요. 지금 무릎이 아프니까요. 홍합 그거를 먹거든요. 네덜란드인가 어디서 온 거라 그래서 초록잎 그거라 그래서 사다가 먹거든요. 그것도 먹어보고 수수살 넣고 밥도 해 먹고 좋다는 건 다 먹는 거죠. 그런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체질도 안 맞으시는 분들은 먹어도 효과를 크게 못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요. 허리 질환이라고 확정이 된다면 허리 쪽에 좀 집중적인 치료를 하시면요. 엉덩이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허벅지, 무릎 쪽 증상들이 같이 없어질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게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 안 아파요. 확인을 해보시고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요. 보통 운동하러 가면요. 2km, 3km 걷거든요. 그래도 큰 고통을 안 느끼는데 다리가 피곤해요. 무거우니까. 그렇죠. 다리가 무거운 증상들이 점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협착증의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일단 확실한 건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레이노 증후군으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레이노 증후군의 증상과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발 끝이 이렇게 허열성 발작이 일어나면서 손발 끝이 좀 백색이 창백해지거나 아니면 청색이 되거나 하기도 하고요. 또 통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시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이렇게 손가락을 펴거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증상이 지금 시청자분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일반적인 시림 증상과는 다르게 손끝 색깔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 일반적인 냉증과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냉증의 진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라사와 카츠도시 진단 기준이라는 진단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 기준을 보시면 이제 주요 항목과 참고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주요 항목은 첫 번째로 이제 이 냉증을 느끼시는 환자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좀 냉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허리나 손발과 같은 신체 일부가 좀 냉하다. 아니면 겨울이 되면 이 냉증이 너무 힘들어서 전기담요나 따뜻하게 좀 보온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항목입니다. 그 외에 5가지의 참고 항목이 있는데 이 냉증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항목 중에 2가지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주요 항목 1가지 그리고 참고 항목 중에 2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냉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일반 냉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증상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민구 원장님이 증상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 두 증상이 또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임동구 원장님, 냉증과 레이노 증후군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나요? 네, 그 수족 냉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어머님들이 한의원에 따녀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갖고 손발이 차니까 뭐 치료를 해보겠다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 수족 냉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수족 냉증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양방적으로 이렇게 검사해봤을 때 큰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발만 이렇게 차가운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강민구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어떤 그런 원인 질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기저 질환이 없다 보니까 양방에서는 잘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아까 그 사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색깔이 허옇게 변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통증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어떤 기저 질환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70% 정도의 원인이 대부분 70% 정도가 이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인데요. 어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잘 없고 대처를 양방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혈관들이 이렇게 수축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라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치료하시면은 레이노 증후군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과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격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접근할 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손발에 냉감과 시림증이 느껴지는 수족 냉증과 다르게 레이노 증후군은 이 시림과 함께 색깔 변화 그리고 또 말초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경련을 일으킨다라는 차이점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강민구 원장님, 치료 방향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병원에서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레이노 증후군에 해당되는지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성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나 아니면 교원섬유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경화증이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아니면 루푸스라든지 이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교원섬유 질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환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이 손발에 레이노 증후군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이 기존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먼저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이노 증후군 검사 내지는 이런 기저 질환이 없는데 발생을 한다. 또 수족냉증과 좀 유사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한의학적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손발이 시리신 분들은 손발이 시린 느낌을 덜 들게끔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날이 좀 따뜻하고 춥게 느껴지지 않는 날씨라고 할지라도 내가 손발이 시리다면 장갑을 끼시거나 양말을 끼시거나 해서 이 손발의 보온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수족냉증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고 긴장을 낮추는 그런 평소의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조금 부족하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당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오수유와 같은 이런 약재들을 우리가 이제 이 수족냉증 환자들에게 많이 쓰고 또 실제로 이러한 약재들을 이용해서 수족냉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침이나 뜸을 활용한 이런 수족냉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기타 양약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수한 이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논문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수족냉증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네. 평상시 보온 관리는 물론이고요. 뭐 다양한 한방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양방에 비해서 또 한방을 선택을 했었을 때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임동국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한방으로 주로 어떤 치료 방법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이 손발이 차가운 증상 같은 거를 이제 한의학적 병명으로 수족 권냉, 수족 영냉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예, 수족 권냉이나 영냉은 뭐냐면은 손가락 끝허리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차가워지는 증상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노 증후군도 이런 수족 영냉, 수족 권냉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족 권냉과 수족 영냉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어증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신의 어떤 불이 약해진 걸로 보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보일러 불이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윗목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냉골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손가락, 발가락, 끝허리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양어,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거니까 보일러를 고치듯이 우리 몸에 그 불을 넣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몸에서 어혈 같은 게 많은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혈액으로 생긴 병리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밤에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금 더 심해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어혈, 우리 몸에 있는 이 병리적 물질을 제거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약 복용하시면서 침치료, 뜸치료 같은 거를 같이 받으시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몸에 열이 심하신 분들도 수족냉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양극사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너무 열이 심하게 되면은 그 열이 속에서 뭉쳐서 바깥쪽으로 방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 속에는 열이 굉장히 많은데 손발로는 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갈증이 되게 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변이 굉장히 딱딱하게 나온다든지 소변이 붉고 잘 안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쉽게 치료될 수가 있는 게 그런 열만 잘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한의원에 내원하셔갖고요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뭐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수족냉증 같은 건 사실은 조금 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치료하시면은 이제 보통 본인들이 잡았을 때 이 정도면 따뜻해졌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좋아지는데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간 보시고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단기간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치료하시다 보면은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거 치료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면은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항상심을 가지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양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그렇죠. 알맞는 치료 방법이 동반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꼭 원인 파악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레이노 증후군 및 냉증은 평상시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임동구 원장님, 생활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가 가장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차가운 경우에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상황에 안 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겨울 같은 데 나갔을 때는 장갑을 꼭 끼셔야 되고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손이 좀 차가우시면은 너무 뜨거운 물 말고요. 따뜻한 물에 손을 넣어서 좀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도 좀 따뜻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옷을 좀 겨울에 그냥 두꺼운 거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얇은 거를 여러 개 입어서 좀 몸의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름에 이제
그 지금 여름이 돼가고 있잖아요. 여름이 되다 보면은 덥기 때문에 찬 음료 같은 경우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 음료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에어컨 바람 같은 거 많이 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시게 되면은 에어컨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쪽에 가시기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지 마 하는 데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를 좀 풀어내는 방법을 찾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만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담배가 말초 순환을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자꾸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은 레이노 증후군이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심장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약이라든지 두통약이라든지 아니면 혈압약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끊으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노 증후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거를 갑자기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양방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조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맨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 좋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냉증이나 레이노 증후군의 좋은 생활 관리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규칙들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 냉증에 좋은 음식도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강민구 원장님, 어떤 음식이나 이렇게 식품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챙겨 먹는 음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좀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너무 찬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 술을 좀 자주 드시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과 이제 별개로 내가 좀 냉증을 많이 느낀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좀 창백하시고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손발이 많이 시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생강이라든지 대추 같은 것들을 넣고 가볍게 이제 그 달인 물, 끓인 물 같은 것들을 드셔주시는 것도 평소에 좀 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양식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부추, 이런 이제 열을 낼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많이 추위를 느낀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또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입마름은 언제부터 시작되신 건가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대충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예. 당뇨약은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 6개월 됐습니다. 아. 5, 6년 됐습니다. 아, 5, 6년 되셨고요. 혈당 관리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예, 지금 피 검사하면 6.9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당화혈색소가 좀 높으신 편이시네요. 7.0 이하 되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주 그 턱 밑에까지 오셨는데요. 실제로 물도 지금 많이 먹히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다 깨서 소변도 보시는 상황이시고요. 예, 한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가요. 예, 혹시 밤에 입이 말라서 깨시지는 않으신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입마름이 좀 심하거나 그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괜찮고요. 아, 예, 예. 낮에 주로 이제 말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뭐 2, 30분 정도 있으면 입마름 이런 것이 좀 생깁니다. 네. 그러면 혹시 혀에 백태가 많거나 혀가 아프신 증상 있으신가요? 혀가 아픈 그런 거는 못 느끼고요. 예, 예. 지금 거울을 보니까 약간의 백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증상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선 혈당 당화혈색소가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6.9면은 아주 정상인 수치보다는 좀 높은 편에 속하시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좀 더 좀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당뇨 관리? 예, 예. 그런데 당뇨약을 드신 지는 5, 6년이나 되셨는데 예. 요 입마름이 나타난 거는 6개월 전이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당뇨에 의한 이제 입마름보다는 다른 원인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 뭐 6개월 전에
뭐 과로를 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하는 진액이 부족하거나 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아침에는 괜찮고 밤에도 괜찮으신데 낮에 활동하시거나 말을 하실 때 이제 입이 더 많이 마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진액 부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히려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예, 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이 발생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예. 특히 말을 하면 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의 열을 많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자면 혈당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당화 혈색소 수치를 좀 더 낮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또 너무 피곤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 예.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아서 입이 마르는 증상을 좀 고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이 증상이 고쳐지면은 밤에 야간료도 줄어드시고 잠도 더 푹 주무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좀 더 입마름이 빨리 좋아질 수 있으실 것 1년 같습니다. 정도 다루셨다고 하시는데요. 당뇨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갈증, 입이 마르는 증상이고요. 또 하나 당뇨 합병증 중에 제일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손끝, 발끝이 저린 증상입니다. 이 당뇨는 한방에서 소갈병이라고 해서요. 소진되어서 말라 들어가는 이런 병을 소갈병이라고 했는데요. 소갈병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상소라고 해서 위쪽에 열이 차고 소진되는 병. 이것은 이 가슴 쪽에 열이 차서 갈증을 계속 느끼게 되고 그다음 이것이 물을 마셔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입이 마르는 것 같고 목이 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상소고요. 이런 증상은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세요.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계속 갈증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은 이런 전기가 많이 상한 것은 아니고 당뇨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되게 되면요. 중소라고 해서 가운데, 즉 위장 쪽에 이제 열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소에서 얘기했던 갈증, 당뇨의 대표 증상인 갈증이 동반되면서 이제는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배가 부르지가 않고 근데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살이 빠지는 단계부터는 몸에 전기나 진액이 많이 상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상소보다는 한 단계 더 좀 진행이 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하소는 이게 아래쪽, 즉 신장 쪽에 열이 쌓이고 몸이 이제 망가지는 단계인데 앞에서 얘기한 이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단계와 더불어서 이 신장 쪽에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이 같이 생기면서 소변량에 급격한 변화가 좀 보입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많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게 뭐 신부전이라든지 신장병증으로 가면 소변이 아예 양이 확 줄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병세가 좀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도 좀 더 근본적으로 좀 꾸준한 치료가 돼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소갈병, 목이 심하게 마르는 증상,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현재 입 마른 증상이 당뇨 때문인지 혹은 단순 구강 건조증 때문인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우수영 원장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입마름이 당뇨병 때문인지 아니면 구강건조증 때문인지 궁금해하셨는데요. 당뇨병에 의한 입마름이라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실제로 물도 많이 드시게 됩니다. 반면에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입마름일 경우에는 입이 심하게 마르는 데에 비해서 그다지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혈당도 높고 갈증도 심하고 물도 실제로 많이 드시고 계시다면 당뇨에 의한 입마름일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계시고 입마름에 비해서 물을 많이 드시지는 않으신다면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입마름일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2가지 증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구강건조증도 물을 실제로 많이 섭취하지 않다고 하지만 다른 유사한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구별될 수 있는 증상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강건조증과 유사한 병으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루마티스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눈물샘과 입에 있는 침샘이 동시에 공격당해서 눈물과 침이 동시에 마르는 병인데요.
그래서 문이 마르는 안구 건조증과 침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름이 생소한 데 반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병이니까요. 구강 건조증과 동시에 안구 건조증까지 함께 심하게 나타나신다면 근처 류머티스 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사한 증상인 쇼그렌 증후군, 구강뿐만이 아니라 안구까지 건조해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잘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입이 마르거나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면 물만 잘 마셔주면 되지 않을까, 뭐 치료를 꼭 받아야 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치료가 먼저 좀 받아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 최진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입이 마를 때는 물만 마시면 갈증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이 침과 일반 물은 구성 성분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할 때 물만 찍어 바른다고 이게 건조감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적당한 유분기가 있는 로션을 발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분비되는 침은 적당한 이 영양분들과 이 에센스 같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입 안 점막과 식도 같은 부분을 코팅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강 건조증, 즉 침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오래 유지가 되게 되면요. 먼저 이빨이나 입안, 구내염, 충치, 구강 자결 증후군 같은 이런 구강 질환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런 침이 식도 쪽을 보호해주지 못하게 되면 흔히 식도염이나 혹은 위염 혹은 위장 장애까지 같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드시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승훈 원장님,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 어떠한 치료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구강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환자분의 혀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실제 구강 건조증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비교적 초기일 때는 입안에 거품침이 생기고 혀 위에 백태가 많이 끼게 되는데요. 혀에 백태가 끼게 되면 맛을 잘 모르게 되고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비위를 도와주고 담음과 습담을 없애주는 한약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위축성 설염인데요. 위축성 설염은 혀 표면 위에 오돌도돌하게 나 있는 설유두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이렇게 되면 혀의 백태가 싹 사라지게 되고요. 혀 표면이 유리처럼 반질반질해지게 되는데요. 주로 나이가 많은 고령자에게 나타나고 진액이 부족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한약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혓바닥이 갈라지는 균열설인데요. 위축성 설염 단계를 지나서 혀 위에 열이 올라오게 되면 혓바닥이 마치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혀의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위축성 설염 치료와 같이 진액을 보충하는 한약을 쓰면서 간의 열이나 심장의 열을 치료하는 한약을 같이 쓰게 됩니다. 네 번째 사진은 쇼그렌 증후군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구강 건조증과 안구 건조증이 동시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수승화강의 치료법을 원리로 해서 한약 치료, 침 치료, 뜸 치료, 약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혀 상태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정확한 진단과 함께 처방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1년 전부터 당뇨약을 또 복용하고 계시다고 그쵸. 하잖아요. 이 당뇨 굉장히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하는 병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지훈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당뇨 어떻게 다스리나요? 예전부터 한의학에서 당뇨는 소갈이라고 해서요. 네.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 역사책을 보면요. 예전에 태조 이성계왕이라든지 세종대왕이 이 소갈병, 당뇨를 오래 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예전에는 귀족이나 왕들 같은 이런 귀족병이라고 소갈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굉장히 이제 고열량의 단백질, 그다음에 굉장히 정제된 쌀과 같은 이런 음식들, 거기다가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머리는 많이 쓰는데 움직임이 적은 이런 귀족들에게서 주로 생기는 병이 이제 당뇨병이었는데요. 이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예전 왕이나 귀족들처럼 이 운동량이 적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에게서 이런 이제 소갈병, 당뇨병이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당연히 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나 관리 방법은 이 왕처럼 지내시면 안 되고 평민들처럼 움직임은 많이, 그다음에 머리는 덜 쓰시고 음식은 정제된 쌀보다는 현미 같은 좀 거친 음식들, 그다음에 고단백보다는 조금 담백한 음식들 위주로 드셔주시는 것이 좋고요. 한약 처방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열성 질환, 열이 가득 차는 질환, 거기다가 진액이 말라 들어가는 이 갈증이 나고 이 소진돼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열을 꺼트리고 진액을 보태주는 처방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최진웅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당뇨가 쉽게 관리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당뇨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맞아요. 또 나이도 어린 분들도 당뇨에 그렇죠. 많이 걸린다고도 완치도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관리도 평상시에 쉽지 않은데 또 당뇨가 무서운 이유 바로 이 합병증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최진웅 원장님, 당뇨의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당뇨는 초기에 이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히 갈증만 좀 나고 몸이 좀 축나거나 좀 피곤한 것 같다든지 이런 특이한 증상이 없는 상태라서 환자분들이 초기에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당뇨가 진행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뇨의 3대 합병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혈당, 즉 피 안에 포도당이 가득 차게 되면 이 포도당이 작은 혈관들부터 틀어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혈관들이 많이 있는 조직부터 손상이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눈 쪽으로 가는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시력이 점차 떨어지고 눈이 좀 뿌얘지는 것 같더니 이 심한 경우는 실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당뇨, 이 포도당이 이 신장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을 막게 될 경우에 그다음에 이 포도당이 신장 안에 이 막들을 파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뇨성 신병증이라고 해서 이 뭐 심부전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투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시청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손끝, 발끝의 작은 혈관들이 포도당에 막히게 되면 손끝, 발끝의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서 손끝, 발끝의 말초, 신경, 병증이라고 해서 손끝, 발끝이 저린 증상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합병증으로 또 발전될 수 있는 만큼 평소 관리와 치료 방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또 입마름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활관리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목이 마르다고 수시로 물을 섭취해도 될지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소영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강 건조증 환자분들은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화기가 안 좋거나 몸이 차가운 체질이시거나 혹은 몸이 잘 붓는 체질이라면 너무 많은 물을 드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적정량만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아침에 심하게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코골이나 비염,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비염이나 축농증, 코골이가 있으시면 주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을 하게 되고요. 구호흡을 하게 되시면 침의 증발량이 늘어나서 침이 부족하지 않아도 입마름이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코골이, 비염, 축농증이 있으시다면 코 치료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